자살 관련된 대책은 부처별로 따로따로 지금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9개 대책을 마련을 했고 그걸 각 부처별로 그 주되게 하는 영역들을 9개 단위로 지금 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그 계속 보기로 하고요. 일단은 이게 지금 자살 원인은 뭐 아주 다양할 텐데 그 마지막 단계는 거의 어쨌든 정신질환으로 네. 우울증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,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사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네. 결국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든 상황?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일 텐데, 어쨌든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빚쟁이, 되게 뭐 보면은 가족 동반 자살 이런 거 얘기할 때 대개는 이제 빚에 쪼들려서 뭐 생계에 뭐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자관 이 빚 문제 여기도 지금 표현도 돼 있기도 한데,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금융위도 있을 테고, 금융위 어디 계세요? 네, 금융위. 그러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를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는 거예요. 자주 말씀드리지만 빚을 지면 뭐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.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,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, 자식이라도 갚아야 된다,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. 어쨌든 이런 홍보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인식 개선을 위한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을 한다, 세출을 바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. 뭐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,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, 문제는 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, 그러나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에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. 과거와는 다르게. 그리고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그럼 원래 청산을 하는 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죠. 근데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전에도 한번 봤는데, 뭐 법률구조공단이 이제 이 업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법률구조 활동으로 채무 청산하는 거, 뭐 신용회복이든 파산 면책이든 이런 거 신청도 대행해 주는 모양인데, 하여튼 그 대행 비용이 또 수백만 원씩 든다고 해요. 근데 법률구조공단은 그걸 충분히 할 영향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과 인력을 좀 증액해 주기로는 했는데, 그래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. 결국은 신용회복위원회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 스스로 좀 정리를 좀 청산을 좀 해야 된다. 팔지 말고, 뭐 일부 팔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팔아서 그 추심하는 그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그 자살자 심리적인 부검을 해보면 한 54%가 자살할 당시에 부채를 갖고 있다. 절반이 넘어요? 네, 절반이 넘게 그렇게 갖고 있고, 한 78%는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현재 그 올해 5월까지의 잠정적인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요. 올해는 한 733명이 5월까지 감소해서 전년 대비 12.3% 정도의 자살자가 감소해서 5월까지는 계속 한 달에 한 150명 가까이 자살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.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좀 제일 많이 감소한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그 금융 위기자에 대한 발굴과 또 복지 서비스
서비스 또는 심리 상담 서비스 연계하는 것들을 그 금융 그 기관들 또는 금융 관련된 부처들하고 계속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우리가 연간 공식 통계로 잡히는 자살자 숫자만 해도 14,000명이 넘죠. 작년에 13,900명이 사망하셨고요. 올해 5월까지는 한 5,200여 명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각 부처에서 노력해준 덕에 많이 줄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여전히 많은 상태죠. 네. 지금 OECD 평균 대비 우리가 한 3배 정도 된다는 3배 거 아니에요? 가까이 높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. 그럼 말씀하신 복지부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은 어쨌든 살기 어렵다, 먹고 살기 어렵다, 빚 때문에 못 살겠다. 뭐 그게 지금 70%? 네, 부채를 갖고 사망하신 분이 한 54% 정도고요.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 한 78%. 가난 때문에.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. 월소득 200은 가구 단위를 말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개인이 아니고. 어쨌든 살기 어려워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기초연금 이거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기초연금 정비도 복지부 소관이겠네요. 네, 복지부가 지금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부분인데 과거에는 국민 기초연금이 이제 20만 원 정도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70%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? 똑같이. 근데 지금은 35만 원? 지금은 34만 9,700원이어서 35만 원. 35만 원쯤 되는 금액을 계속 연간 3% 정도씩 증액해 가고 있죠. 물가 상승률만큼 네. 인상하고 있습니다. 계속 증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35만 원에 이르렀고 부부로 따지면 한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으로는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지는 않는다. 그 지금 20%씩 감액하고 있는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. 네, 저소득층부터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후 상박형으로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나 이거 하후 상박형으로 좀 하자. 그러니까 지금 상위 70%라니까 월 소득이 가구당으로 따지면 700만 원? 부부하면 700만 원이라고 그랬던가요? 선정 기준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소득 산정액으로 한 247만 원 정도 1인당 247만 원 정도인데요. 그거는 소득과 재산을 다 산정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247만 원 정도. 그럼 부부 기준으로 가구 두 명으로 하면 월 소득이 500만 원씩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나오도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네. 있는 거죠. 이론적으로는. 네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월 소득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부부의 경우 70만 원. 그러니까 뭐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는 깎았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인가요? 네, 50몇만 원 정도죠. 하면 이게 그 50몇만 원이 가진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걸 좀 하후 상박형으로 좀 조정을 좀 하자. 그리고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좀 이상해 가지고 좀 지원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. 네.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. 요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. 예.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번잡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좀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. 네, 방안을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. 정리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이게 사망자와 관련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이런저런 여러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생명을 지키거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생색이 별로 안 나긴 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목숨을 구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소위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그 경우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. 제일 많은 게 자살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교통사고, 사고사일 것 같아요.
그 다음이 이제 산재, 산업재해.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연간 2만 명 가까이 되죠.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뭐 산재는 노동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좀 줄긴 줄었죠. 근데 전에 월 100명이랬는데 그 내가 지금 자사자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고 저는 그건 계속 노력해주고 경찰청 어디 계세요? 아 청장님. 범죄 피해 사망자 통계는 계속 있겠죠, 당연히. 예, 범죄 피해, 살인 피해 사망자 나옵니다. 그게 이제 과실치사 예. 또 있겠고 살인. 고의 살인도 예. 있겠고 그죠? 그 인원수가 혹시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?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. 잘 모르겠어요.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네. 그거 한번 범죄 유형별로 예. 일단 뭐 사망도 있겠지만 살인도 있겠지만 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경우 이거 좀 분류를 하고 연간 추세. 예, 예. 지금 이제 다른 사고 원인들은 재난 사고 이런 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. 행안부 소관인데 많이 못 줄인 것 같은데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이게 잘 안 줄어드는 것 같아 보니까. 근데 범죄 피해도 중요하니까 그거 좀 통계를 좀 뽑아주시고 특히 그래프로 우리 취임한 후에 하고 그 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게. 예, 예. 월별로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. 예.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난번에 이제 유형별로 다 정리 좀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각 그 파트별로 지금 말씀하신 영역들 다 보고는 받았고 지금 정확히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관련 그래프들도 한번 정비를 해보고요.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지금 다른 해법들이 있고 재난이나 아까 범죄 같은 경우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이제 재난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로 좀 더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형 단위별로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살의 경우도 많은 이유가 사실 경제고 경제가 아니고 심리라고 하지만 또 열어보면 다시 경제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경제죠.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큰 일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냥 드림과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예방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오늘 나왔던 대책 중에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. 그리고 자살하신 분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나온 대책은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그 범죄 피해는 이제 현황 통계도 중요하고 대책도 좀 수립해 보시고요.